네, 오늘은 빅데이터가 만드는 제4차 산업혁명,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되게 읽기 쉽고 편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데이터를 이해하는 능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가치를 뽑아내는 능력, 시각화하는 능력,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앞으로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구글의 수석 경제학자 할 베리언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경력을 쌓고 있든 그 사람의 성공은 분석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빅데이터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려면 그 준비는 바로 분석 능력이라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요즘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래요. 찰스 다윈이 한 말입니다. 결국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도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종들이 결국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왔는지 그 예를 보여주는 예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윌 스미스의 할리우드 성공 방정식. 윌 스미스는 래퍼로 시작해서 TV 탤런트를 거쳐서 지금은 영화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흥행 스타로 활약하고 있대요. 2009년에 포브스가 전 세계 영화 전문가를 대상으로 1,400여 명의 할리우드 배우의 흥행성을 조사했는데 투자 매력도, 박스오피스 성공 가능성, 매스컴 화제성 등 다양한 속성을 평가한 결과 만점을 받은 유일한 배우가 바로 윌 스미스였다는 거죠. 조니 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엔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이분들이 2위를 차지했고 톰 행크스, 조지 클루니, 덴젤 워싱턴, 맷 데이먼, 잭 니컬슨 20위권 내에 올랐대요. 사실 윌 스미스는 영화에 본격적으로 데뷔할 때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에 데뷔하자마자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을까? 물론 영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분석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윌 스미스가 영화를 분석적으로 접근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80년대 중반에 더 프레쉬 프린스라는 이름으로 래퍼로 데뷔했고 90년에 더 프레쉬 프린스 오브 벨 에어라는 시트콤에 출연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에 진출하고자 마음먹은 윌 스미스가 제일 처음 한 것은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성공 패턴을 찾으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박스오피스에서 최고 흥행을 거둔 영화 10편을 고르고 그 영화의 내용을 분석했대요.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 속에서 숨은 일관적인 패턴을 찾는 거죠. 그래서 윌 스미스가 찾아낸 흥행 성공의 패턴은 10편 모두 특수 효과를 썼고 그 중에 9편에는 외계 생명체가 등장했고 그 중에 8편에는 러브 스토리가 있었대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그가 고른 영화는 인디펜던스 데이, 그 다음이 맨 인 블랙. 두 영화 모두 외계인이 등장하고 최고 수준의 특수 효과로 꽉 찬 영화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두 영화 모두 약 13억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영화계 분석한 경우는 잘 없었는데 윌 스미스가 이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한 분석,
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대흥행 배우가 된 거죠. 이런 폭발적인 성공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성과를 이루고 액션, 코미디, 뭐 드라마 등 장르에 상관없이 그 윌 스미스라는 이름 하나로 수많은 관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 흥행 배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윌 스미스의 헐리우드 영화의 성공을 그의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의무 기록표를 만든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1854년 크림 전쟁에 자극받아서 직접 모집한 38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영국군 야전병원으로 갔습니다. 터키에 있는 곳. 그래서 끔찍한 상황에 놀랐대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전장에서 입은 부상 때문이 아니라 그 야전병원에서 다른 질병에 감염돼서 죽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4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개선하고자 분노하면서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질병의 원인인 세균이 발견되기 전이었고 또 뭐 간호학은 걸음마조차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대요. 질병이 병원의 그 더러운 위생시설, 악취, 지저분한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세탁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최초의 의무 기록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입원 환자의 그 부상 내용, 치료 내용, 그리고 추가 질병 감염 여부, 치료 결과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꼼꼼하게 기록하고 월별로 종합해서 사망자 수, 사망 원인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원 위생 상태를 개선해 나간 결과 병원에서 2차 감염으로 사망하는 수가 확실히 감소했대요. 수학을 좋아했던 나이팅게일은 숫자와 정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자신이 분석한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이 형태의 그림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질병의 원인별로 사망률이 매월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 색깔을 써서 드러냈다는 거죠. 붉은색으로 해서는 전장에서 입은 상처로 죽은 경우, 푸른색으로는 병원의 감염, 즉 예방이 가능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경우였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동부 지역 육군의 사망과 관련된 이 그래프를 편지와 함께 계속 영국으로 보냈고 영국의 신문은 이 그래프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정부는 서둘러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고 병원의 위생개혁을 서두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부상병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전쟁이 끝나서 귀국했을 때 나이팅게일이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나이팅게일이 독창적인 그래프를 만약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편지만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타내는 정보를 시각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게 되는 것, 그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우리는 모바일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센서, 소셜 미디어가 데이터 폭증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이 적응하려면 데이터 분석적인 경영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창립자, 최고 경영자, CEO 제프 베조스는 미지의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이 되느냐는 데이터와 정보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미래주의는 계량적인 분석에 뛰어난 기업들, 즉 사물들이 관련돼 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를 아는 기업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닭, 치킨, 닭 사육 농장에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예가 나와 있어요. 국내 최대의 닭고기 전문 기업 하림, 530여 개 직영 계약 농장에서 연간 2억 마리의 닭을 키워낸대요. 그래서 농장에 들어온 병아리들을 30일 정도 사육하고 한꺼번에 트럭에 실어서 출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수요처들이 까다로워져서 무게 조건을 달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학교 급식 업체에서는 몇 킬로그램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몇 킬로그램, 그리고 2마리를 한 세트로 파는 업체에서는 몇 킬로그램, 이런 조건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사육 중인 닭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닭 무게 측정, 그리고 예측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고 부정확했는데 사람들이 일주일마다 전체 닭의 1% 정도를 샘플로 잡아서 하나하나 무게를 측정하고 또 평균 무게를 추정하고 출하에 임박해서 매일매일 저울에 달아보면서 무게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시범 농장에 사물 인터넷을 도입했대요. (501) 양계 농장은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데 여기에는 닭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적외선 CCTV, 닭이 뛸 때마다 10분의 1초 간격으로 무게를 재는 센서, 온도와 습도, 벤젠, 톨루엔, 분진을 각각 측정하는 센서와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무선통신 장비가 설치돼 있대요. 이렇게 해서 매일 86만 4천 개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거를 분석해서 닭들의 체중 증가 추이, 10g 단위의 무게 분포, 평균 무게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의 기본적인 틀을 이 닭을 키우는 농장에 적용함으로 스마트 농장을 구현한 거죠. 그래서 하림이 이 501 양계 농장에 설치한 시스템을 다른 농장으로 확산하려는 이렇게 계획이 과감하게 비즈니스를 혁신한다고 해도 수순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경쟁력 강화 바로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의사결정 범위를 넓혀간다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림은 농장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닭 농장의 최적 사육 환경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전용 센서, 무선 통신 패키지, 분석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합친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이렇게 잘 활용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예시가 있고요. 그리고 제약의 한 리포지셔닝 전략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노플러스 겔이라는 제품이 유유제약에서 생산한 바르는 진통 소염제래요. 그래서 10년 넘게 매출액도 변화가 없었고 진통 소염제다 보니까 맨소레담, 물파스, 안티프라민 이런 것들이 워낙에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브랜드가 있으니까 계속 고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2년부터 방대한 데이터 분석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
26억 건의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붓기나 타박상에는 물파스뿐 아니라 맨소레담, 안티프라민 같은 제품, 이런 정형외과 치료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많았고, 벌레 물린 데는 버물리, 이런 각인된 브랜드가 있었는데, 멍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특별한 연고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멍을 없애기 위해서 달걀, 쇠고기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대요. 그리고 블로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멍과 여성의 키워드 조합이 멍과 아이의 키워드 조합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멍을 가리는 행위, 미니스커트, 민소매 옷을 입을 때 뭐 숨기려고 하고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름철에 이렇게 멍에 대한 검색이 집중적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겨울방학에도 멍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는 현상을 발견했대요. 그 원인은 바로 성형 특수 때문이었대요. 고3 수험생이나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성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에 남은 멍과 붓기를 제거할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멍에 대해서는 일반 의약품을 시장을 지배하는 선전 브랜드가 없고, 멍에 대한 수요가 아이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와도 연관시켜서 포지셔닝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유제약이 2012년 여름부터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한 거죠. 타겟을 아이에서 성인 여성으로 바꾸면서 포스터도 새로 제작했대요. 예전에는 못난이 인형을 놓고 아이들 피부에 부드럽게 감싸주는 베노 플러스 겔을 발라주세요, 이런 포스터였다면, 일러스트 형식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이 멍든 무릎을 보면서 이런 멍은 베노플러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대요. 그리고 겨울철 성형 수요를 의식해서 성형 후에 얼굴에 붕대를 감은 여성이 쇠고기나 달걀 대신에 베노플러스계를 선택하는 장면을 연출해서 이런 고민들을 정면으로 다룬 거죠. 패션지에도 광고를 내고. 그래서 베노플러스 겔은 멍 빼는데 특효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 거죠. 온라인 마케팅에도 이제 후기를 쓰는 블로거들, 그리고 파워 블로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매출액도 1년 만에 5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넷플릭스, 영화 추천, 시네매치.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도 개인 맞춤형 영화 추천을 잘 활용했다는 점이죠. 많은 사람이 어떤 영화 DVD를 빌릴지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영화 추천 엔진 시네매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장르별로 분류한 영화 10만 개에 대해서 2천만 건의 고객 영화 평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클릭 패턴이나 그 검색어 입력, 행동 패턴, 실제 컨텐츠 대여 사이, 그리고 시청 영화에 부여한 평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고객 취향에 맞춰서 영화를 추천하고 재고 상황을 최적화하고, 그래서 영화 해운대와 괴물의 평점을 높게 매긴 고객이 7번 방의 선물도 점수를 높게 주었다면 해운대와 괴물을 재밌게 본 다른 고객에게 7번 방의 선물을 추천하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협업 필터링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인재 채용에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예시가 있는데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려고 매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공채 시험을 진행하는데 200여만 명의 지원 서류를 받는 구글은 이런 번거롭고 복잡한 시험 없이 수학적 알고리즘만으로 조용히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세계 최고 수준 연봉,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일하기 좋은 기업의 1위에 매번 선정되는 그 기업인데, 매년 구글에 이력서를 내는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구글에 들어가는 사람은 4천 명 정도. 그럼 어떻게 인재를 채용할까요?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펙,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지만 빅데이터 분석의 최고 기업이자 모든 문제를 데이터 분석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 조직 문화에 입각해서 직원 채용을 위해 수학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원자가 구글의 조직 문화에 맞는 인재인지를 예측하는 점수가 0점에서 100점 사이로 계산되어 나온대요. 이 점수를 바탕으로 면접 대상자를 쉽고 빠르게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의 승부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누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활용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